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치 반짝반짝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윤 기자의 윤기나는 브리핑. 네, OBS 윤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금 6월 3일 대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앞서 2부에 김구 변호사와 함께 이제 관련 내용 좀 들어봤는데 그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또 윤종환 기자가 또 반짝반짝 또 브리핑 해 주실 테니까 또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근데 이번에 와 정말 이 뭐 333원제 선거법 관련해서 633이죠. 예. 633. 근데 이 정말 633조차도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빨리 지금 이례적으로 이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됐어요. 그렇죠. 이 오늘 선고가 이 지난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34일 만인데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심리 역시 굉장히 빨리 진행됐고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에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달 22일에 사건을 직접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예. 대법관들은 지난달 21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열어서 사건을 심리했고요. 이 두 번째 전원 합의 기일은 24일에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예. 대법원 전원합의 표결에는 이 대법관들 사이에 격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재판 연구관 보고서를 읽고 각자 자기 의견을 정해와서 표결만 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예. 그 오늘 오후 3시에요. 이 선거 장면이 TV로 생중계되는데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겠죠, 그죠? 네, 그렇죠. 아마 이번 대선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장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요. 그 윤 기자는 어떻게 이 최종심 3심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예. 첫 번째는 상고 기각, 즉 이 무죄 확정이 있고 또는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파기 자판이라고 해서 대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형량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례적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결국 대법원이 무죄 확정, 즉 상고 기각을 결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그 무죄가 아닌 그 2심을 뒤집으려고 하다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판결문을 또 다시 써야 되는데 네네.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무죄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야라는 지금 의견들이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한번 좀 네네.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파기 자판 이게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를 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윤 기자는? 그러니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사법 시스템을 보면 예.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죄의 유무와 함께 죄가 있다면 형량까지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3심은 법률심입니다. 예. 항소심의 판단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올바로 법 적용이 됐는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형량까지 정할 근거가 모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빨리 잡힌 것에 대해서 뭐 좋게 봅니까? 아니면 나쁘게 봅니까? 매우 긍정적인 반응 그래요?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이 항소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결과를 바꾸려 한다면 좀 더 많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게 추정을 해 봅니다. 여기에 전원 합의체의 성격상 대법관 12명이 의견 일치를 보거나 예.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항소심 결과를 뒤집을 만큼 심리가 많이 열리지도 않고 그렇죠. 두 번 열렸다는 거죠, 두 두 번? 번의 예. 심리밖에 없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선 상고 기각, 즉 항소심의 무죄 판단이 문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빠르게 나온 건 아닌가 이렇게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민주당 뭐 고위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첫 반응은 좀 왜 이렇게 빨리 했어? 막 이런 식의 입장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윤 기자가 지금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이런 물리적 시간 이런 걸 감안하면은 그래 유죄가 나오니까 이렇겠지라고 생각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하면 야 이거 전국 좀 어떻게 전개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법리적으로 좀 보면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인데 만약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예. 다시 이제 2심에서 이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2심 선고 뒤에 또 다시 또 대법원까지 또 올라가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선거 전까지 뭐 형이 확정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가정한 부분입니다. 또 여기에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 불소추 특권의 그렇죠. 범위를 놓고 논쟁이 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헌법 됩니다. 84조 예, 우리 이 청취자분들 헌법을 아까 보면 들으신 내용이에요. 이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것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 당선 전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재판까지도 정지가 되느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도 높게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뭐윤 기자는 지금 뭐 검찰 출입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이 소추 개념 두고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하는 건지 뭐 좀 얘기 듣는 거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법조계에서 논란이 분분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헌법에 불소추 특권 이 조항을 왜 넣었을까 보면 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정말 국정운영. 예. 그 내란죄랄지 내후 외환의 죄가 없다고 한다면 예.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라는 그렇죠. 이런 목적과 취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항상 이 헌법도 그렇고 법률도 그렇고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 항상 논란이 될 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이 오늘 만약에 상고 기각이 안 되고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 한다면 사실 이 헌법에 있는 이 대통령의 이 형사 불소추 특권의 범위가 예. 어디까지인지 또다시 헌법재판소까지도 그렇죠. 갈 수 있는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권한쟁의 심판하고 하게 되면 또 헌재에서 이거를 받니 마니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테고 그리고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5개가 또 남아 있는 진행 중인 게 예, 그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번 어떻게 오늘 오후 3시요? 오후 3시. 네네. 예, 한번 TV 생중계로 이제 선고 알겠습니다. 장면을 국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주제 한번 가보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그 라인업들 보니까 또 보수 인사들도 좀 눈에 좀 많이 띄어요. 그렇죠. 이 민주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탄핵 정국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우클릭을 했거든요. 예. 또 아스팔트 우파를 결합하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사실은 여론조사상으로도 이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중도층의 지지가 일부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층의 지지가 일부 빠져나가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념 스펙트럼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보수의 포지션이 비었죠. 약간 좀 비었어요. 예. 그 부분은 좀 민주당과 이제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죠. 예, 이재명 대선 후보. 후보가 지금 거기서 공략을 하고 있는 예. 건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 보수 논객이죠.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나 네. 이 정규재 전 한국경제주필 사실은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수 인사고요. 그동안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런 인사들인데 이 탄핵 정국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진보 진영 못지않게 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왔습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보수 진영이 분열된 양상을 띠고 있고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가 이 틈을 파고드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21일에 이 전 대표가 조갑재 전 편집장 또 정규재 전 주필과 만찬을 함께 했고요. 예. 이어서 선대 구성에 있어서도 보수 인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했습니다. 예. 또 공동 선대위원장에도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합류를 했고요. 이석연 전 처장의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소 1호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일을 했습니다. 예. 이전 차장은 또 이재명 후보 직속인 이 국민대통합위원장도 맡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다가 저도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의 대선을 또 이끄는 또 중책을 좀 맡고 있는데 예. 또 이 국민대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차장 외에도 대표적인 또 국민의힘 인사죠. 이 경북 안동의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예. 이 권오을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 기억하실 텐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 간의 차이가 정말 미묘했잖아요. 그렇죠. 0.7% 그쵸. 포인트. 그러니까 그때 예. 당시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중도 확장을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승리를 못했던 거다. 이제 그런 식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 아까 윤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보수층이 좀 비어 있는 곳을 이제 슬그머니 차지하려는 그런 인사라고 보여지는데 그 말씀하셨죠. 그 윤여준 전 장관 총괄선대본부장 네네. 이 총괄선대본부장 사실 그냥 얼굴마담 아니에요? 얼굴만담을 하기는 그렇고요. 이제 박찬대 이제 원내대표 사실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핵심이죠. 볼 때 핵심이죠. 브레인이고. 핵심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전 대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새로운 정부 구상을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수 진영의 브레인이죠. 97년, 2002년 대선 당시도 이회창 그러니까 후보의 아주 핵심 브레인이었고 그러니까 MB 때부터 이제 장관도 예. 하고 여튼 뭐 안철수 캠프에서도 나왔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만약에 전 대표 같은 경우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부의 뭐 보수층이랄지 중도층에서 만약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이를테면 진보 일색으로 강경 진보 모습 보이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층들이 네. 불안해하실 보수층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메시지가 보일 수 있고 그렇군요. 사실은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집권당으로서 좀 면모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우리는 다 포용한다 이런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 선거에서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이 그러니까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도 그 영입하는 사람들의 어떤 머리를 좀 써서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래오지 못했잖아요. 우리 네네. 정치권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이제 상황 좀 알아볼 텐데 최종 결선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 올라왔어요. 그렇죠. 1차 경선 통과했던 김문수,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한 2차 경선에서 이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최종 결선에 진출했는데요. 예.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 정계 은퇴 선언했죠. 사실 홍준표 후보는 이제 탄핵 반대 진영에서 김문수 후보와 상당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 개헌과 탄핵 정국에서 강경 보수의 지지를 얻은 이 김문수 후보의 벽을 결국 넘지는 못했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탄핵 찬성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이 수모도 겪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종 결선에 진출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 최종 승자 얘기하기 전에 이 홍준표 후보 네. 잠깐 얘기할게요. 와, 근데 정계 은퇴는 뭐 전날에도 이제 내비쳤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탈당까지 했어요. 이거는 약간 뭐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 입지를 보면 점점 축소가 됐어요. 이를테면 자기 포지션이 2017년에 이제 문재인 당시 이 민주당 후보와 경쟁했을 때는 국민의힘 후보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1등 2017년도 때. 예. 1등 주자였었고 이제 3년 전에는 윤석열 후보와 경쟁해서 2등이었어요. 그러니까 1등에서 또 2등이었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순위는 공개를 안 했지만은 아마 3등을 했을 거라 많이 추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찌라시들 많이 네네. 돌아다니더라고. 예. 그러니까 점점 당내 입지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또 이제 한 30년 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도 했고 경남지사, 대구시장 사실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셈인데 당 대표도 맞아요. 했고요. 아마 이제 현실 정치에서 이제 본인의 역할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정계 은퇴 할 거로 보세요? 물론 정치인들의 말은 항상 보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2차 결선까지 진출을 못한 거 보면 정치적 내상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정계 은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어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 최종 승자 두둥 누굽니까?
뭐 제가 쪽집게 도사는 아닌데요. 네. 일단 내일 이제 결선 투표가 그렇죠. 내일. 치러져서 이 결선 역시 이제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이고 예. 최종 후보는 모레인 5월 3일에 이 전당대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예. 그런데 사실 이 현재 경선 룰을 보면요. 이게 토너먼트식을 약간 가미를 했잖아요. 1차, 2차, 3차 하면서 4배수, 2배수 그다음 최종 후보 확정인데 이런 경선 룰이 결국에는 국민의힘 주류 입장에서 볼 때 한동훈 후보에게 결코 대선 후보직을 주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 이런 분석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당원 50%를 지금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역성태 방지 예. 조항일지 여러 가지를 넣고 또 마지막 최종 2인 결선까지 지금 넣은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 중에 좀 뚜렷하게 앞서가는 이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이 같은 3차 경선까지 치르고 이 룰들을 보면 당원 50%또 뭐 국민연서 50% 이런 조항들을 보면은 예. 결국에는 이제 당내 주류인 탄핵 반대파가 지지하는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 유리한 구도라고 볼 수가 예.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이 룰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약간은 유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시는데 네네. 아니 근데 이 지금 김문수 한동훈 간의 대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선전 아닙니까? 예? 이 한덕수 네. 국무총리 이제 대통령 권한 얘기인데 그래요. 저 대선 출마 뭐 위에서 오늘인가요? 내일 뭐 사퇴? 오늘이죠. 오늘이에요. 아마 오늘 할 것 같은데요. 그 사퇴한다는 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할 것 같아요? 하겠죠? 지금 뭐 하죠. 지금 네, 합니다. 예, 저 오피스까지 뭐 다 해놨다고 하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좀 국민의힘 경선이 본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한동훈 후보에게 결코 대통령 후보 자리를 줄 수 없다는 당 주류의 판단이 예. 한덕수 카드를 꺼냈다 이런 말들이 좀 여의도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에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정부와 구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은 오늘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한 뒤에 오후에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출마 선언은 내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에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예.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예. 또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예. 한 대행은 그제 국무회의에서도 정치와 행정의 협력, 대한민국의 위로, 앞으로 도약 등을 강조하면서 통합과 도약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예. 이 한 대행의 공직 사퇴와 출마 선언을 앞두고 한대익 측 실무진은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는데요. 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했던 여의도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았고요. 이 한대익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 바로 예. 이곳에서 이 대선 캠프를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우리 앞서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이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그런 예측도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나가겠다. 본인이 대선 출마를 뭐 이 정도 액션을 했는데 글쎄요. 뭐 걷어들이기는 힘들 것이다. 네네네. 알겠어요. 그럼 이제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단일화 협상이 곧바로 이어져야 될 텐데 그것도 실도 그렇게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한대행이 만약에 출마 선언한다면 또 이제 모레 국민의힘 최종 후보도 결정이 되겠죠. 예.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양자간 단일화 협상이 이제 급무살을 좀 탈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 결선에 오른 이 김문수, 한동훈 후보 모두 이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다만 김문수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예. 이 한동훈 후보는 당내 경선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하면서 예. 좀 미묘하게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이 중앙선관위 대선 홍보물 인쇄의 발주 마감일인
오는 7일 전으로 예. 좀 보고 있습니다. 이날을 놓칠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공보물에 단일 후보임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질 수 있고요. 예. 만약에 7일을 넘겼다 이러면은 이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11일입니다. 예. 이 11일이 이제 2차 시한이 될 것 같고요. 이날까지 단일화에 성공해야지 예.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당천에 지원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예. 만약에 단일화 시기가 11일을 넘기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날 넘기면 단일화에 성공해도 투표용지에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모두 인쇄돼서 단일화 효과가 좀 반감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또 현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야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하겠다 이거를 계속 뭐 주구장창 외쳤기 때문에 쉽게 단일화되겠지만 이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되면은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절대 물러설 그렇죠. 양반이 아니잖아요, 그 양반이. 정치적 네. 이해관계를 보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과 접점이 많은데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선명하게 탄핵 반대 입장을 예. 아니, 탄핵 찬성 입장이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정했는데 예. 그 정부의 2인자와 단일화 협상 적극 나선다. 이건 이제 본인의 명분에 그렇죠. 있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대표 당원 50%의 그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뭐 자기는 열어놨다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지만 또 그 후보가 최종적으로 되면 또 말을 코도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럼 민주당은 이 한대행의 출마 어떻게 봅니까? 당연히 비판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다시 탈의 소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약간 좀 주저했던 이유가 예.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한덕수 대행은 즉시 사퇴해서 대선 출마 선언할 것이고 또 이런 뭐 정쟁의 희생자 이미지가 또 생길 수가 있다. 아마 이런 정무적 판단도 그러네요. 예. 있어서 다시 재탄핵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12.3 비상겸 이 당시에 예.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대행이 과연 몰랐느냐. 이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서 더 공세를 할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을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위헌적 업무 수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강도 높게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앞서갖고 우리가 잠깐 뭐 간단히 얘기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 한덕수 대행과 김문수 후보 또는 한동훈 후보 간 단일화 협상 어떻게 원활히 진행될지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 참 어려운 대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한덕수 카드까지도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국에는 이 단일화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와의 접점은 좀 더 많다. 이제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이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에 당론이 아직 이 당의 당심이 통일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참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기 나는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윤종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